안녕하세요. 이제 5, 6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 6월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이런 과목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목요일 날은 선형대수,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해석학 시간에 해석학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 위상수학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미적분학,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각 단계별로 수업 진행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첫 주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복습 개념으로 모의평가를 이제 간단하게 볼 거예요. 모의평가를 보는데 이때 모의평가는 채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수로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그 각 과목별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영역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봐야 될 이론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기출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관련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번만 설명하고 중복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때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의도가 있으면 이제 그것에 관련된 의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되야 되는지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주 수요일 날 모의평가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모의평가는 복습 형식이에요. 복습 형식으로 모의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 모의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이루어질 거고, 시험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푼 후에 해설이 들어갈 거예요. 1차라는 말은 해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답안지를 작성을 하게 될 것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가 이제 제출이 되면 이 답안지에 대한 내가 첨삭을 할 거예요. 이거는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지고 이 첨삭에 대한 요 전체적인 복습. 그래서 요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항상 요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수업 시간은 이제 조금 늦게 끝나겠죠,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요걸 참고를 하시겠고, 그 다음에 5월 12일과 5월 19일 날 이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교과교육론 최근 2, 3년간을 이제 기출문제, 교과교육론
기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교과 경론 기출은 이제 7, 8월에 일반적으로 이제 잡혀져 있어요. 잡혀져 있는데, 요 시간에는 이제 내가 3, 4월에 수업했던 내용 또는 이제 5, 6월에 기출 문제를 다루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이제 다뤄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금요일 날 2주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했던 수요일 날은 해석학기 끝나고, 그래서 이제 해석학 자료가 먼저 다 나갔어요. 이제 해석학 자료는 이제 따로 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그 다음에 위상수학,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자료가 이제 좀 미리 나갈 거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집에서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해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료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가 들어가 있거나, 이제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항상 처음 내용 들어가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와 같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 자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증명 없이, 증명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증명은 없이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지라는 정도를 알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고, 그냥 와가지고 멍하니 이제 수업 들으러 왔다가 이렇게 그냥 탁 부닥치게 되면 조금 답답함, 왠지 모르는 그냥 답답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수업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예습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실수치에 대한 내용, 뭐 완비성 공리, 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조밀성은 뭐였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거기다가 이제 제시를 해본다든지, 만약에 이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조밀성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다면 이제 책을 보시면서 그걸 갖다 정리를 해서 이제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1, 2, 3, 4월 때보다는 수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빨라지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속도감 있는 건 좋은데 또 반대로 복습할 내용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거니까 항상 복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적어도 언어 정도로 의미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니까. 그런데 복습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복습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복습은 한번 밀리면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해석학을 복습을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위상에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해석학에 집착을 하다 보면 또 위상을 또 놓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습을 조금 놓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 수업에 맞게끔 복습해 나가면서 틈 나는 시간 내에 다시 이제 해석학 같은 경우를 복습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한눈에 지금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실수계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을 실수계를 얘기를 할 때는 학교 수학하고 브루바키의 이제 주장하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학교 수학은 실수계라고 하는 것은 실수체, 순서,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얘기가 되면 이런 것을 실수계라고 하고 실수계 속에 있는 원소를 실수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브르바키는 이 그 완비구조라는 개념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했냐면, 실수체,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안 썼으니까, 이 사람이 표현들 하면,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완비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실수체 개념, 체 개념. 그런데 체 개념인데 유리수도 체가 되고 실수도 체가 되고 복소수도 체가 되죠. 근데 순서 구조. 그러면은 유리수는 순서 관계가 있고 실수도 있지만 복소수는 없죠. 그다음 위상적 원근 관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일종의 거리 개념이에요. 근데 유리수는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명 완비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이론적으로 나올 때 간단하게 완비성 공리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다시 보겠지만 위로 유계인 집합은 상한을 갖는다라는 것과 아래로 유계인 집합은 하한을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고민 중에 하나가 상한이 집합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한이 집합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닫힌 집합의 개념으로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비성 공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완비성 공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교과 경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완비성 공리와 연관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완비성 공리와 연결된 대표적인 사람은 데데킨트의 절단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 체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 유리수 체계에 대한 얘기는 불연속성, 불완비성, 그 다음에 유리수 체계의 틈, 이런 것들이 유리수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과 경론적 입장에서는 데드킨트의 절단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요 완비성 공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데, 아까도 말한, 이와 같은 고민들은, 우리가 무엇과 관련되어 연속과 관련시켜서 또는 최소값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밀성. 이 조밀성이라는 것은 말로 얘기하면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장을 시켜주는 거냐면, 얘가 보장시켜주는 말은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이 존재한다.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주냐면 A로 수렴하는 형태가 존재한다가
조밀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수계에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원리가 이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용이 돼서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는 한 번이 나왔어요. 한 번이 나왔는데 아마 그 조밀성과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나왔는데 아마 이제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상당히 적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렬성 문제를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성 문제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반드시 무엇을 갖는다?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렬성 문제를 논의하려면 공집합이 아닌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렬성 문제를 할 때마다 반드시 채점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무엇과 관련됐을 때 당연히 연계되겠어요. 최소성 문제 쓸 때 정렬성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때는 반드시 무엇을 꼭 체크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완비성 공리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냐면 얘네들을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논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형식적으로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공집합의 상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공집합의 하는 플러스 무한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는데 실전에서는 거의 얘가 이용될 일이 없어요. 이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자라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닌 무슨 집합이? 부분집합, 실수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 위로 6개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 맞아. 아래로 6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한이 존재한다는데 이 문제는 얘가 유리수에서는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말한 데데킨트의 불완비성의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꼭 어디에서 논의하는 거다? 실수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복소수에서는 안 됩니까? 근데 복소수는 순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6에다 아래로 6에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위로 6에다 아래로 6에다라는 말을 하려면 거리 개념으로는 논의해 줄 수 있습니다. 거리 개념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완비성 공리는 실수에서만 무엇을 받는 거다? 보증을 받는 거예요. 유리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완비성이라는 말이 이제 데데킨트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시면 아르키메데스는 모든 이건 이제 실수라고 돼 있는데 음수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의 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더 큰 무엇은 반드시 존재한다? 자연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이 말을 받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y보다 더 큰 nx가 존재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해서 변형시킨 표현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작은 자연수분의 1인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1번이 괄호 1번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인데도 우리는 괄호 3번을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실수의 조밀성은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와 y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와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가 존재하는데 이제 아까 그 조밀성의 의미는 요 의미도 이제 이용이 되지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과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열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으로 더 이제 강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정렬 집합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A에 대해서 A의 최소원 M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는 거냐면 M-1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원이 존재한다라는 말 속에 항상 그거보다 작은 수는 무엇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게 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이름 문제입니다. 뭐 답안지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참고로 정수는 정렬 집합 아닙니다. 참고로 정수는 무슨 집합 아니다? 정렬 집합 아니에요. 즉 0 이하인 정수들의 모임에는 최소원이 없다죠. 그래서 정수는 정렬 집합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책들이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이 말은 자연수의 정렬성 그러면 전체 집합이 뭐로 봤습니까? 자연수로 제한을 받는데 내가 문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음이 아닌 정수들의 모임이라든지 마이너스 5 이상인 정수들의 모임.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정렬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렬 집합이 되는데 그러한 집합을 자연수의 정렬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 보니까 오해하는 건 정수가 정렬 집합이었어?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유리수 집합 Q가 실수 집합 R에서 조밀함을 증명하시오라는 말에 이제 뜻이 되는데 이 조밀함을 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뜻인데 위상수학에서의 조밀함에 대한 뜻은 이 내용으로 한다면 유리수의 폐포가 유리수 전체 집합인데 원래는 폐포 말을 바꾸면 유리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폐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 집합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위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학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는 증명이 될 것인 이것을 만족하는 무엇을 찾아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존재함을 보이시오가 있고요. 존재함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존재함을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존재함을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존재함을 보이시오라는 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보여줘라? 구체적으로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그지스트의 개념보다는 무슨 뜻이 더 강하다? find의 뜻이 더 강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얘가 유리수다. 그럼 얘가 유리수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n은 자연수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통 책은 n과 m은 정수, n은 0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연수라고 해도 돼요. m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도 되는 거고요. 굳이 기하분수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로? 분수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하분수의 최대 단점은 뭡니까?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임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 주어졌을 때 얘를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있었는데 무엇과 관련되는 겁니까? X가 양의 실수이면 이것인 말로 할게요. 이것인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수 모양, 즉 유리수의 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개념으로 바꾸도록 하자야? 양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한 30초 증명을 할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수업하는 이 페드로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문제 쓰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실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복습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실전에서 시험을 볼 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썼던 이 모든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연계가 돼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손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머릿속에서 짠 정리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천재 중에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재 가지고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이나 강의 노트에 이것 이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해설 답안지 공간이 거의 없어요. 자료에 보시면. 요거 1번은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서 얘가 공간이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공간이 적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 공간을 이제 따로 만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어로 이제 얘기가 되면 x가 y보다 적다면 이런 거죠. x가 y보다 적다면 y-x는 무엇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어지니까 누구의 정리가 나오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따라서 ny는 nx 플러스 몇보다 크다가 됩니까?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건 보통 답안지에 잘 안 씁니다만 동그라미 1번은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하면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시키냐면 nx보다 더 큰 자연수 무엇이 존재한다. m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니까 A라는 집합을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놓는데 어떤 관계가 되냐면 nx보다 큰 자연수들의 모임을 A라고 놓자예요. 그럼 A라고 놓으니까 이러한 M이 반드시 여기서 있다라고 했죠? 있으니까 얘는 절대 무슨 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니고요. 요것들은 자연수의 무슨 집합이 됩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 또는 정수의 정렬성 이렇게 요즘 표현한다고 그랬죠. 정렬성에 의해서 A의 최소원이 존재한다예요. A의 최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되는데 n-1은 어디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A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아닌 거니까 무엇일 수도 있는 것이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돼서 통상적으로 실제 요즘은 요거 잘 안 해요. 요거는 이제 많이 그 책들이 생략을 합니다. 요 말을 그냥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여기로 그냥 훅 가요. 이렇게 그냥 바로 갑니다. 요즘 이제 책들이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얘기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논의를 해봤는데 이 문구에서 nx가 무엇일 수도 있어요. x가 n은 자연수니까 음수일 수도 있다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크게 이제 뭐로 나누냐면 x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가 되면 y는 늘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y는 자동적으로 양수, 여기에서도 y는 양수인데
y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원리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x가 무엇인 경우로 보자요. 양수라는 것으로 이제 제한을 둬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양수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무슨 뜻이 되냐면요. m은 nx 플러스 몇보다 적다가 돼요.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m은 무엇보다 큰 겁니까? nx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는 적은 거예요? y보다는 적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으로 간 거예요. 요거로 가게 되니까 이 문제는 n분의 m은 x보다 크고 무엇보다 적습니까? y보다 적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가 됩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말로 때울게요.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x가 무슨 경우? 얘가 주어지면 y는 무엇보다 큰 겁니까? y는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x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무엇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y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나의 주장과 가의 주장에 의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가의 주장이. 가의 주장이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죠. r이 존재하면 마이너스 r도 유리수니까. 이건 이제 나의 주장이죠. 얘가 0이니까 0과 요거 사이에는 n분의 1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자연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증명이 끝났죠. 0이 무엇이 돼요? 유리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증명하는 거니까 0으로 끝내도 되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이 0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 걸림돌이 되냐면 0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줘도 무조건 몇이 됩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리수, 무리수를 논의할 때 그래서 요거 되면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x와 y 사이에는 n분의 1이라는 무엇이 존재한다. 그래서 꼭 0이 아닌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말을 바꿔도 무방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무엇에서의 판결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면 요것만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양수인 경우로만.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정렬 집합이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실제로는 정렬 집합이 넘어갔는데 요즘 그 많이 책에서 증명을 할 때 정렬성은 굳이 집어넣지 않고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요게 주어지면 얘가 되죠? 얘가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요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요 지울게요. 이건 뭐 그렇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냥 폼생폼사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유리수의 요즘 유리수라는 말 꼭 쓰지는 않습니다만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루트 2분의 x, r, 루트 2분의 y.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면 x는 루트 2r 뭐가 돼요? y가 되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된다? 무리수라는 거죠? 자,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이 내용으로부터 1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리수는 이거를 무리수로 바꿔도 돼요. 또는 이거를 전체를 실수로 바꿔도 됩니다. 유리수는 다음수와 직후자와 직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수 다음의 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유리수 그 이전 수가 뭐다?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유리수, 정수, 자연수는 공통점은 가부번이다. 이런 거죠. 즉 가부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무한인 가산집합을 가부번이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산집합은 유한집합이거나 또는 무한집합일 수 있는데 무한집합 중에서 가산인 집합을 뭐라고 한다? 가부번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이제 가부번을 뭐라고 정확한 정의를 하냐면 정확한 정의는 자연수와 대등한 집합을 가부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직전자와 무엇이 존재해요? 직후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연수는 얘가 몇이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 직전자와 무엇이 존재해요? 직후자가 존재하죠. 물론 몇은 할 수가 없습니까? 1은 직전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직전자와 무엇이 없다? 직후자가 없다는 게 요게 차이죠. 그렇죠? 자연수와 정수의 차이점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차이점은 얘는 무슨 집합 아니다?
정렬 집합이 아니라고 얘는 무슨 집합이다? 정렬 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 활용을 하면 정수로부터 분수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든다? 유리수체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입장에서 본다면 정수는 절대값 입장에서 본다면 음이 아닌 정수다. 절대값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0을 무시를 해버려. 0을 제외하고 난다면 절대값 입장에서 자연수와 정수는 뭐예요? 같은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정수 문제는 가능하면 자연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물론 쉬워요. 정렬성 때문에 그래요. 정렬성 문제를. 그래서 또 하나는 덧셈이라면 1의 문제지만 곱셈이라면 소수를 활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뜻에서 가능하면 정수 문제를 자연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문제는 가능하면 무엇을 활용해서? 정수를 활용해서 유리수를 논의하려고 한다. 근데 치명적인 차이가 직전, 직후자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뭐다? 차이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합들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집합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집합적인 특징들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책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책의 저자가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으니까 책의 저자는 그냥 쓰는 거예요. 독자가 어련히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애들한테 맨날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증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증명해주면 맞아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혼자 하면 뭐가 돼요? 잘 안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조선의 개념이 교사에게는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보조선의 개념이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보조선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인데 큰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 급수를 어디에다가 넣어놨어요? 수열로 넣었어요. 그래서 급수는 이런 거 쓰지 마. 급수는 5분의 4 수열이다. 말 같지도 않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급수 문제의 80%는 수열이다. 그러면 80%가 수열이면 출제하는 분들이 80%를 급수에서 물어볼 일은 거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 왜? 수열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복소 함수론에서도 나오고 해석학에서도 나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학 하시는 분은 내요. 근데 복수함수론에서는 절대 그 문제 안 냅니다. 안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복수함수론까지는 끌고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죠. 그러니까 자기의 칼라가 잘 드러나는 것을 시험 문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색깔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색깔론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색깔을 꼭 무엇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의 컬러를. 그러면 급수가 나오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식으로 번역하면 이 수열과 급수의 가장 큰 차이점, 물론 쉽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대체로. 물론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내고 구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 못 구하겠습니다만, 얘는 대체로 무엇을 구할 수가 없다. 극한값을 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기하급수니 뭐 스페셜한 경우는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급수 문제는 극한값을 대체로 무엇한다야? 배제하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배제합니다. 그럼 가끔 나온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껍데기는 값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주어지면 이 급수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의 문제를 무엇으로? 몇 급수의 문제로 전달이 돼요. 몇 급수의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수렴, 반지름 또는 수렴,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유사합니다. 뭐 90% 이제 유사합니다만 목적이 틀린 거예요. 이제 그 교사임용 시험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수업하면서 늘 얘기한 게 교사임용 시험에는 우연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지양한다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를 물어보면 뭐가 돼요? 우연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배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렴 발산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난 급수를 꼭 물어보고 싶어. 그랬을 때 구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구간은 양 경계가 뭐가 돼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은 급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수열은 고등학교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포커스를 둬요. 캘큘러스의 문제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얘네들은 급수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포커스를 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해석학은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석학은 분석학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열에 무엇으로 타이틀을 적어놨냐면 무엇에? 수렴성에.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판정법의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가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 극한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되겠죠? 이 급수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본질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도구적인 것으로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수열은 여기서 핵심이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열에 대한 수렴성을 논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 수열의 정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세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세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여기에서 이 둘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렴성 이용보다는 주로 무엇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발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렴을 판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 되고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다 자료에 내가 자세하게 그려놨으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시열에 대한 그 최대 장점은 부분 수열을 이제 이용해서도 아까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것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발산에 더 많이 활용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부분 수열의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 수열을 가지고도 극한값을 구해줄 수 있다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걸 가지고 극한값을 못 구해주는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특별한 부분 수열만 가지고도 극한값을 구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 코시열을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소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학교 수학에서 문제집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물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시열 중에 하나가 축소적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코시열을 이제 판정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문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면 이것의 특징은 일반항은 무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얘가 발산하는 경우에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급수를 이용하려면 얘가 반드시 무엇일 때? 수렴할 때만 이제 얘가 이용이 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수열과 감소수열을 우리가 총칭해서 단조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조수열과 유계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되는데 이때 증가할 때의 극한값은 무엇이? 상한이 극한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감소수열에서는 극한값은 무엇이? 하한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목적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구할 수는 있지만 얘가 목적은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물어볼 수 있다가 돼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건 무엇과 무엇을 알아보려고 극한값이 상한과 무엇이 하한이 극한값이라는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는 안 쓰고 뒤에 가서 이제 썼습니다만 뒤에 가서 이제 연속할 때 얘기를 하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의 문제를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을 이용할 때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 수열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볼차노 바이르스트라스의 정리. 즉 말로만 얘기를 하면 유계인 수열은 수렴하는 무엇을 갖는다?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린 여기선 이름만 적어보면 얘네들은 함수의 극한, 연소, 미분, 가능성 등에서 요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가 아니라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 이게 한 페이지에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림을 이런 그림이 눈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복습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전개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들이 되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러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보죠.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시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양의 실수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족할 때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유한계의 항을 무엇하고 제외하고는 모든 원 xn이 x의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유한계를 제외한다라는 말 속에는 n개가 유한이면 n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유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푸는데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불편함이 없으면 등호를 쓰면 되는데 이게 등호가 들어갔더니 불편할 때가 있으니까 n-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쓰니까 불편하다 그럴 때는 크다라는 말로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일관성 문제인데 여기에서 입시론보다 뭐가 돼요? 적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관성 문제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입실론이 임의의 수예요. 임의의 수다 보니까 임의의 양수다 보니까 얘가 등호가 들어가도 문맥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럼 등호를 안 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위상에서는 오픈셋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학은 위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위상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와 연계에서 본다면 위상수학에서는 오픈셋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클로즈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위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흔들려 버리죠. 오픈인데 언제는 클로즈도 돼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일관성이 사라지죠. 얘가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는 등호를 무엇한다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해석학 책에서 저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입시론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막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가 볼 땐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몰라도 될 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원뜻은 이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해석학에서의 특징인데,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은 뭐다? 유일하다. 그럼 이제 위상에서는 이 원리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면 무엇이다? 유계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짜내기 정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짜내기가 되는 거예요. 스퀴즈를 짜내면, 이제 스퀴즈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야구 경기할 때 3루에 있을 때 타자가 번트를 대서 3루에 있는 애를 갖다 인위적으로 홈으로 불러들일 때 쓰는 방법을 스퀴즈 작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스퀴즈라는 말은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스퀴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철조망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쫙 벌려 나가서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스퀴즈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 하여튼 뭐 중요한 말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조임 정리 또는 뭐라고 한다? 짜내기 정리라고도 하고, 이 생긴 모양이 샌드위치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N, BN, CN의 관계가 이렇게 져 있고, AN도 라지 A로, CN도 라지 A로 수렴하면 BN도 어디로 수렴한다? 라지 N으로 수렴한다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원본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제외한, 이 말을 뭐로 바꿔도 돼요? 유한계를 제외하고는요. 원뜻은.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앞에 일어나는 유한적인 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AN, BN, CN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돼 있다가 네 번째부터 이 규칙이 이루어지던데 그러면 답안지 N이 4 이상일 때라고 이렇게만 바꿨으면 돼요. 모두는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어에다가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게 모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수열에서는 항상 유한계는 철저하게 뭐다? 무시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샌드위치 정리에, 이 조임 정리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이론이 여러분한테 AN, BN, CN을 비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문제를 푸는 거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BN을 내가 잘 못 구하겠는 거야. BN은 잘 모르겠는데 BN보다 작은 거고 BN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이 둘이 극한값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같다가 돼야 되는 것. 그 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N이 0보다는 크고 n분의 1보다는 작으면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요.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모르겠지만 0의 극한값은 0이고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AN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단 AN과 무엇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CN의 관계는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똑같은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문제 풀 때 유의점은 대소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AN과 BN과 무엇이 CN이 같을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문제 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많은 중에 학교 수학에서 이것의 극한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얘 값은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다요?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x가 음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양수가 음수보다 적습니다. 이거 말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대소관계를 정확하게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래서 조임 정리의 이제 이 그 치명적인 약점이라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유의사항이 되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항상.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답에 영향은 거의 안 미쳐요. 그런데 항상 시험을 보시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뭡니까? 수학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면은 참 발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뽑아서 문제지만 하여간 원 목적은 그거죠. 근데 교사임용 시험은 발전할 것 같은 분을 초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격을 갖추신 분을 초빙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보는 거고, 교사다 보니까 표현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가 돼요? 일일이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 맞췄다 그래서 점수를 더 주지는 않아요. 근데 뭐는 귀신같이 찾아내냐면 잘못된 건 귀신같이.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해보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 때 여기서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수에는 직접 연결이 안 되지만 감점당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거를 많이 선호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AN이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리고 BN이 무엇이면, 6A면 AM 곱하기 B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뭐예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6이죠. 그 다음에 0은 어디로 수렴을 해요? 0으로 수렴하니까 0, 6A이므로 이것의 값은 몇이다? 0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0일 때만이에요. 0이 아닐 때는 안 됩니다. 반드시 0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시 수열은 요 XN자가 여기 자료에는 잘 전달되어 있죠. 여기서 잘못됐는데, 임의 양의 실수 입시론에 대해서 유한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이것의 값에 입시론보다 적도록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코시 수열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한글은 의식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코시. 이게 발음의 문제인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냥 코시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코시 수열의 최대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XN이 X로 수렴할 필충 조건은 얘가 무슨 수열이다? 코시 수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시 수열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뭐냐면요. 수열의 정의역이 D이다. 즉, XN이 D의 원소다야. 그러면 이때 극한값이 얘가 D의 원소입니까? 아니면 D의 원소가 아닙니까에 따라서 내용은 완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따지지는 않는데, 얘가 연속함수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면 얘는 이제 민감한 문제가 돼요. 이것의 극한값의 소속이 뭐다?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까지 체크가 되어야 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것까지 체킹이 되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체크가 어려워. 왜냐면 얘도 뭐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이거를 구하지 않는 거죠. 단 무엇만 체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근데 이것의 소속이 어딘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존재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코시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는 연속의 성질이라든지 함수의 극한이 보존된다라든지 것에 논의해 볼 수 있나?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균등 연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거리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것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이것을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시열에 대한 내용은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수열도 코시 수열이긴 하지만 부분수열을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이때 이 말을 곡해해야 돼. 완전 곡해를 해서 뭐냐면 특별한 무엇을 이용해서 수열의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을 해서는 극한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무엇을 이용해서 특별한 부분 수열을 이용을 해서 구해줄 수가 있더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로 왔는데 7번으로 먼저 가서 보면 축소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an 플러스 연속된 두 항의 차의 절대값이죠. 이 차가 절대값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인데 b가 몇과 몇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것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축소적이라고 하고 축소적이면 xn은 무슨 수열이 된다? 코시열이 된다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더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코시열을 이용을 해서 아니 이제 저 축소적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뭐를 한다? 수렴성을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실전에서 코시열과 함께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요. 이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증가수열이고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무엇에 해당됩니까? 실수값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돼요? x1이 최소원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위로 유계라는 단어 안 쓰고 그냥 유계라는 말로 요즘은 많이 써요. 그래서 증가수열이 유계이면 또는 위로 유계이면 상한이 존재한다가 되고 그 상한이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수열의 극한값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것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한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얘가 감소 수열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대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유계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유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계라는 그러니까 요즘 책의 흐름은 뭐냐면 안 써도 될 말이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식이면 유계는 위 아래를 따져야 되고 위로 유계면 위만 따져도 되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위로 유계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는데 위로 안 써도 된다. 이건 내용상 아래로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니까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가 이제 초점을 둔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요것만 쓰는 책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는 이제 요거를 씁니다만 그다음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죠.
그리고 그때 극한값은 하한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 문제에서 유계라는 것이라든지 얘가 단조 수열이라든지 또는 유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는 대체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양항수열일 때, 즉 양수일 때 그러면 산술 평균은 무엇보다?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얘는 언제 이용이 되는데 이거는 얘가 무슨 꼴일 때? 상수가 나오기를 기대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또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분 수열을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면 모든 부분 수열도 뭐다? 수렴한다가 돼요. 오케이? 근데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는데 모든 부분 수열이 이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면 모든 부분 수열은 이거는 쉬운데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서 뭐가 어렵냐? 모든 부분 수열을 어떻게 찾아낼 건데 이런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수렴보단 뭐로? 발산. 그래서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원수열도 발산하는 거고요. 또는 부분 수열의 두 부분 수열의 값이 항상 x로 수렴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분 수열의 값이 무엇이 될 때?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수열도 무엇한다? 발산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적 사고로 문제를 부분 수열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의 극한값을 상극한, 하한의 극한값을 하극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으면 수열은 뭐다? 수렴하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가 되냐면 상극한도 구해야 되고 무엇도 구해야 돼요. 하극한도 구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무엇으로 간다? 0으로 가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유의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